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중단원 3단원인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양 중에서 두 번째 파트인 영양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영상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개념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역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무역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절대 우위론이었고 또 하나는 비교 우위론이었죠.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웠는데 같이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우위라는 개념이 둘 다 들어가죠. 우위라는 말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절대 우위론 같은 경우에 다시 의미를 보면 각국이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 생산을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교환하는 것. 즉 여기는 절대적인 생산비가 낮은 국가가 우월한 위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비교 우위론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생산에 특화해서 다른 국가와 교환하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적은 기회비용을 갖게 되는 국가가 그 상품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얘는 절대적인 생산비, 얘는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예시고요. 요 비용이 한 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절대우위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생산비, 즉 이 비용을 국가 간에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50원, 300원. 50원이 작으니까 자동차는 각국이 절대우위를 갖고요. 의류 100원, 200원이니까 마찬가지로 더 적은 100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각국이 의류에 대해서도 절대 우위를 갖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절대 우위는 자동차도 각국이, 의류도 각국이 갖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비교 우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떤 단계? 첫 번째, 한 국가 내에서의 기회비용을 먼저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회비용을 국가 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부터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각국부터 기회비용을 구해볼 거예요. 자, 기회비용의 개념은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었던 비용으로 다른 상품을 몇 개 만들 수 있었을까?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다시. 자, 각국이 자동차를 생산했다면 50원을 썼는데 그 50원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의류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자, 의류는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나 드는데 내가 지금 자동차에 썼던 돈은 50원이니까 의류를 2분의 1개밖에 못 만들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의류 2분의 1개. 자, 그 다음에 각국이 의류를 선택했다면 자, 100원이 들었을 거고 그 100원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은 자동차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자동차는 한 개 만드는데 50원밖에 안 드니까 100원이 있으면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2개. 자, 그 다음에 을국 볼게요. 을국의 자동차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은 자, 300원을 가지고 의류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니까 의류는 200원만 가지고 한 개를 만들 수 있네. 근데 내가 300원이나 가지고 있다면 일단 한 개를 만들 수 있고 100원이 남으니까 그 100원으로 2분의 1개를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의류 2분의 3개. 반대로 의류를 선택했다면 의류 선택한 데는 200원을 가지고 자동차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자동차 한 개는 300원이 드네요. 을국에서.
그럼 200원 가지고 한 개는 다 못 만들겠다. 그쵸? 그래서 300원 중에 200원어치인 3분의 2개만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특징도 이야기해줬죠. 특징은 요 한 국가 내에서의 기회비용은 역수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분모와 분자를 뒤집으면 된다고 얘기해줬죠.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국가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갑국과 을국의 기회비용을 비교해봅니다. 자, 갑국은 2분의 1이네요. 을국은 2분의 3이네요. 어디가 더 작아요? 갑국이 더 작죠? 그래서 이제 비교 우위로 가면 자동차에 대해선 누가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쵸, 갑국이 갖는다. 의류 볼게요. 의류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 갑국은 자동차 2개, 을국은 자동차 3분의 2개. 어디가 더 작죠? 3분의 2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의류에 대해서 누가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렇죠. 을국이 갖는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이렇게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을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절대 열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국이 자동차를 특화하고 을국이 의류를 특화해서 교환하게 되면 오히려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비교 우위론의 개념인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 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국제거래 확대로 인한 영향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날 국제거래의 특징, 즉 무역의 특징으로는 국제거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국제거래 확대가 과연 각 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좋은 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먼저 국제거래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 세 개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국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거예요. 자,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첫째로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즉, 이제는 우리나라 상품을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 들어온 상품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을 비교해가지고 자신에게 더 좋은 상품,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의 핸드폰이 있고 또 애플의 핸드폰이 있죠. 그런 핸드폰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 핸드폰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준다라는 장점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활 범위가 확대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안 된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기업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직접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역시 무역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업 볼게요. 자, 기업의 측면에서 첫 번째 장점은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거예요. 자, 시장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지 않죠. 기업이 물건을 만든 걸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이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넓어질 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요 개념 잠깐 밑에서 다시 볼게요. 규모의 경제란 생산 규모가 커질 때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 생산 규모가 커질 때, 즉 상품을 많이 만들게 됐을 때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 한 대를 샀다고 할게요. 기계 한 대를 가지고 100만 원을 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국내 시장에서만 판매를 할 때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개만 생산을 했다고 해볼게요. 10개의 제품만. 자, 그러면 10개를 생산할 때 100만 원의 기계를 쓴 거니까 한 개 생산당 얼마의 돈을 쓴 꼴이 될까요? 한 개 생산당 10만 원을 쓴 거죠. 그걸 우리가 평균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을 개수로 나누어 준 거. 그래서 이때는 평균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무역이 확대되면서 해외 시장에도 물건을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만드는 물건의 개수를 늘리겠죠? 예를 들어 100개로 늘렸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기계 한 대를 가지고 100개를 만들게 되니까 한 개 생산당 얼마의 돈을 쓰게 된 거예요? 그쵸? 100으로 나눈 10,000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평균 비용은 10,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 규모가 지금 커지니까 제품 한 개를 만들 때 드는 평균 비용이 감소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해요.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비가 낮아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뭐가 향상되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자, 이제는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기업이 무역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물건을 판매하는 거였죠. 경쟁 상대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무역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기업이 개방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과도 경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더 금방 망하겠죠. 그래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들고 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기업은 잘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세계로 확대됐기 때문에 경쟁력을 만약에 내가 갖췄다 하면은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더 큰 판매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윤도 증가하게 되고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의 어떤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점점 그 기업의 어떤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이제 마지막 국가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측면에서는 첫째로 국내 경제가 활성화돼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생산을 늘리게 되면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또 많이 뽑아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면서 생산이 더 늘어나고 이런 어떤 선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즉 좋아져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입장이에요.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죠. 이 상태에서 어떤 무역이 확대된다면, 국제거래가 확대된다면 선진국과도 국제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역의 대상이 기술까지 확대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선진국과의 어떤 기술 무역을 통해서 그 기술을 개도국이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신들이 가진 노동력과 자본을 이용한다면 개발도상국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이게 국가 측면, 특히 개발도상국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은요. 국제협력의 기회가 증대된다는 것. 이제 국가 단독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서로 의존하게 되는 특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이제 나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다른 국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또 생각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국가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국제거래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점의 첫 번째는요. 국내 산업과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장점에서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기업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기업이에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노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을 때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세계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과 기업은 당연히 위축되거나 쇠퇴되는, 즉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가져오는 문제는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서 당연히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직,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하나의 현상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경제가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이걸로 인해서 국제거래가 확대됐다는 것까지 공부했죠. 자, 그렇게 되면서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 무역 의존도라는 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무역 의존도가 무엇이냐? 아래쪽에서 볼게요.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가? 즉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아닌 다른 나라 물건을 사오고 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물건을 파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요. 국내 총 생산분의
수출입 총액으로 계산을 해요. 국내 총생산은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요. 그 가치 중에서 과연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뜻이에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어떤 만들어내게 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서 수출과 수입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근데 무역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무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이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우리랑 무역을 하고 있는 어떤 국가가 경제 위기에 처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나라는 소비를 이제 줄이겠죠? 그럼 우리나라한테 수입해오던 물건도 줄이겠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수출했던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수입해오는 원자재,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석유의 가격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갑자기 확 올렸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확 오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을 막 올려야 되고 노동자 임금을 좀 줄여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이 다른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점. 즉 국내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 현상을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보게 되면 자, 왼쪽은요 세계 무역 규모 추이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무역 규모 추이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자료를 교과서에 있는 자료보다 최신 자료로 다시 수정해 왔어요. 1970년대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오고 갔습니다. 무역을 통해 발생한 그 금액이 얼마 크지 않았어요. 자, 근데 오늘날 2020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몇 배죠? 50배가 가까이 뛰어있죠. 그만큼 우리가 무역 규모가 매우 확대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무역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국가 간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를 보게 되면 무역 의존도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63.7 2019년 기준으로 63.7이에요. 7%예요. 이 말은 즉슨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서 수출입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70%에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무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출렁거리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국내 경제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한 국가가 어떤 좀 자율적으로 뭔가 하는 게 어렵다는 뜻인데요. 보게 되면 자, 무역이 이미 확대된 상황이에요.
한 국가가 자기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왠지 무역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잃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뭔가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합시다. 자, 우리는 우리나라 물건을 써야 돼. 자, 우리는 다른 나라 물건 받아들이지 않을게요. 수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펼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 이미 무역이 확대된 상황이라는 거는 양국이 무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역 의존도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A국 입장에서 B국 입장에서 둘 다 사고 파는 물건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A 국가가 우리 이제 너네 물건 안 살래. 그냥 팔기만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국가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필요해서 사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네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니까 화가 나겠죠. 자기네도 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따지게 되면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건 좋지 못한 상황이고 조금 이제 안 좋게 흘러가면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쉽게 펼칠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만의 정책을 펼치고 싶지만 무역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게 바로 국내 경제의 자율성에 침해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오늘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서 국제거래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국제거래가 확대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동시에 나쁜 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과제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과제는요. 이번 주 수업 2개 있죠? 15주차 1강의, 15주차 2강의 2개 수업 영상을 듣고 질문 1개를 남겨주면 됩니다. 반드시예요. 필수적으로. 다른 친구와 동일한 질문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질문을 1개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5-3단원 내용과 관련된 질문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질문은 선생님이 지난주 수업 때 질문할 기회를 줬으니까 오늘은 5-3단원과 관련된 질문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질문 점수 1회 인정을 할게요. 우리 질문 점수 한 학기에 총 2번 해야지 1점이 부여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도 이 미로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점수 1회 인정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 수업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 또는 본인의 질문이 아닌 경우, 보여야 본인이 한 질문이 아닌 거. 자,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벌점 2점 부여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안내 없이 바로 벌점 부여되니까 잘 듣고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남겨주길 바래요. 선생님이 질문은 수합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줘야겠다라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이라는 이제 중단원 4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반드시 이번 주 수업 영상 좀 어려우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해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